자, 오늘의 주제는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란 낱말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라는 말과는 달리 연접을 나타내거나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삶과 죽음이 하나의 시간 속에서 방향을 갖고 흐른다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삶과 죽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삶 그리고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 없다면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삶을 이해할 때 미국식 사고방식에 따르면 만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그릇을 어느 정도 채워나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릇을 많이 갖고 있다면 아마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테고요.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학대받은 여성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삶이 뭐길래 만족도 이런 것으로 잴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저는 이 만족으로서의 삶의 개념은 좀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삶이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만족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 적절한 개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기본 의미가 살은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life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낱말 뜻 자체가 우리말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긴 한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르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르다에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재가 된다. 주어진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불을 살라서 빛을 내는 과정, 타오른다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지만은 빛을 내는 타오름의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버리는, 쓰러지는 또는 희생한다는 이러한 의미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빛 또는 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그 밑에 허물어지는 또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죽음의 의미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 아마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살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타버리고 내가 열심히 불타오르려 해도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타오름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타오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음이라는 수동적인 차원을 또는 운명적인 차원을 누림이라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나라는 말을 설명할 때 나음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을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림은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원래는 문치교화란 말의 줄임말이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고 문으로서 또는 법 제도로서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었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런 컬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 컬처 개념은 오히려 누리다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빵 먹는 거, 식생활, 그죠? 우리가 식생활이 바뀌어버렸죠. 새로운 먹거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 아파트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모두스 비벤디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누린다라는 것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간다와도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세계를 건립해 나가는 모든 과정, 이것을 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ight to education 하면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을 베풀어주는 시혜적 의미의 교육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 여러분이 예술을 하고 싶다면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임대해 달라. 만약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돈이 없다면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달라. 이게 바로 누림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권은 우리가 아주 소극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게으름뱅이병이라고 하는 국민에게 무엇인가 지원해주고 교육을 지원해주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권리는 누림의 권리지 보통 주어진 어떤 시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삶의 본질은 이렇게 사름으로부터 누림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가 누리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물론 나라는 것이 우리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라는 것이 누림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이 뭔지 결국 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죠. 동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나, 그럼 사람이 뭔지를 이해할 때 내가 누군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이미 이 부분도 설명이 잘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두 발로 걷는다 또는 뭐 이성적으로 말할 줄 안다, 생각할 줄 안다 이런 거 다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출현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출현, 바이오닉스의 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졌고 그것을 저는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 라고 물음을 사람의 본질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모름과 알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르지도 않고 완전히 알고 있지도 않죠. 이렇게 모름과 알미라는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모름을 극복하고 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 나아간다는 이런 물음사리로서 우리 사람을 규정 지을 수 있다. 그럼 나 역시 그런 물음사리로서 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 가운데 살다란 낱말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뜻이 또 있어요. 야, 오늘 너 입술 화장이 살았다. 야, 꽃이 살았다. 오늘 뭐가 생생하다 이런 뜻으로 살다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다의 뜻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디부터 주어져 있는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잘 드러났다. 여성성, 남성성 어떤 것이 그 본질이 활짝 꽃 피어진 모습 이것을 우리는 살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살다라는 것은 저마다에게 주어진 어떤 본질, 근데 이 본질을 사람의 경우는 스스로 물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서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나는 살아있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제대로 살아있지는 못한 것이 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삶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나에게서 발견한 그 본질을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이루어가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삶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좀 실존처럼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죠. 케르케고르로 떠올라질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게 나한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실존철에 가능했습니다. 삶이란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실존 철학이 가능했습니다. 그 삶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물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묻지 않았다면은
철학이라는 것도 구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음의 근거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태어나 있어야만 됩니다.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은 삶 자체가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만 해가지고는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본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가능성, 미래, 꿈,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것 이루기 위해서 가능성,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나아감, 실존 철학이 본래적으로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살아있음 자체가 아니고 살아있음의 바탕을 둔 나아감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디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사실 이번 학기 제가 실존 철학을 제대로 출발시키지도 못했는데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살아있다는 문제를 제대로 던지려면 이건 제 표현인데 몸학이라는 이 문제가 던져져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동물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몸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특징들이 생겨납니다. 전방주시를 한다든지 두 손을 사용한다든지 신체적인 기관, 장기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든지 몸이 자란다든지 또는 자라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멈춘다든지 이런 삶의 나름대로의 안정한 기반, 안정된 기반, 이 삶이라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몸,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존 철학은 몸 없이 허공에 붕 뜬 그러한 철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이런 몸학의의 부분을 강의하기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또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음이 뭔지를 정의하는 거에서부터 도대체 우리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가야 되는 걸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과연 사람이 마음 없이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아주 어렵게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비사회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사람의 본질은 무리짓는다는 것과 일한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전부 일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왜 힘드냐면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는 것도 가끔은 일이 되는 거죠. 회식, 이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놀죠.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그런 놀이 자체를 즐기는 시기는 우리에게는 아주 짧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공부나 놀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부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일에 대한 우리 해석이 아직 한국 철학에 없습니다. 일이라는 게 뭘까요? 노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쉬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밥 먹는 것도 일이고 모든 것이 일이죠. 사람의 일이 있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일학이라는 세 가지가 있네요. 몸학이, 마음학이, 일학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설명됐을 때 비로소 사람의 살아있음이라는 조건이 해명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걸까요? 라는 시간의 문제, 역사의 문제가 제대로 던져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삶의 의미는 정말 거대한 지평 속에서 움직여진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삶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거야.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자도 오직 나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하나뿐인 임자라고 한다면은 죽음도 나만 죽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죽지는 않고 나만 죽을 수 있다.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것이 우리를, 너를, 누나를 또는 어버이를 배제하는 건 아닌데
밑바탕에는 바로 나라는 현상이 놓여 있다. 이 나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로 태어나서 누구로서 죽는 것이죠. 요즘 제가 과학 다큐를 좀 보고 있는데 BBC 과학 다큐를 보고 있는데 과학자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경쟁 이론이 있었는데 내가 더 유명했어. 근데 갑자기 웬 신출내기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난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자살하더라.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 탐구하고 발견하고 정립하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명예를 얻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진리 발견자로서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누구로서 죽을까요? 바로 이것이 과학자들에게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가들에게도 잘 드러나죠. 그리고 콜럼버스 이런 정복자들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이고 뭔가 출세지향적이고 자기의 삶을 오직 일로 환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누구로서 죽느냐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라나감이라는 펼쳐나감 그리고 지어나감이라는 이제 사회박사의 철학을 전개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힘들어 하실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때 제가 제 철학을 전개할 수 있고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이제 힌트를 드릴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고 말할 때 도대체 나간다는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력, 도대체 우리를 살아나가게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끌어주는 힘도 있고 밀고 나가는 힘도 있습니다. 끌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걸 추구해 나가는, 쫓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묘한 방식으로 나의 누구임, 나의 세계를 만들어주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살아나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쉽다는 겁니다. 먹고 싶다. 그럼 먹는 거죠, 뭐. 먹고 싶음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먹어야만 됩니다. 이 쉽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힘들 때 쉬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힘든데도 계속 일하는 게 쉬운가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안 먹는 게 쉬운가요? 쉬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 마음의 상태로서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충동이나 동기, 본능이 발동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걸 다 하면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가 되고 나면 되고 싶다는 욕망이 또 생겨납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욕망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욕구라는 말로 표현이 됐었고요. 욕구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것, 구라는 건 구하는 거죠. 그것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욕구라고 하고,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본능적인 필요가 아니고 정신적인 나의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욕망이라고 합니다. 바람이죠. 요거는 이제 되고 싶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세 번째 단계도 가장 강력한 사실은 하고 싶음 또는 살아나가고 싶으면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닫고 싶음입니다. 이건 쉴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통해서 쉴 수 없이 우리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의 별, 하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뭐냐? 닫고 싶음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인 닫고 싶음, 이런 어떤 꿈, 본디 또는 이제 본보기 또는 뭐 우리가 흔히 가장 성현과 같은 완벽한 이상향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살아나가면서도 우린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답고 싶음이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살아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값이 있느냐, 똑같은 값이냐, 사람의 삶이 다 똑같으냐 아니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살아나감에도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한번 윤동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인 동주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장면쯤 되는 부분인데요. 자, 네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주도했지? 여기다 빨리 사인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해놓게 네 주동자지 빨리 서명해 라는 말에 대해서 윤동주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난 주동한 적이 없었고 사실 주동하고 싶었는데 학생운동을 하고 싶었고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일본에 맞서 싸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저 시인이 되고 싶었고 시를 쓰고 싶었고 이것이 난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는 자술서를 찢어버립니다. 과연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삽니다. 떵떵거리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하고 거저 얻기도 합니다. 이런 삶도 가능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대에 맞춰서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 걸까요? 이 세 가지로 매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대인들의 삶의 문제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과연 이제 어떤 식의 삶의 모델을 우리가 택하면 좋을까요? 올라가는 삶,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 계층,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의 삶을 보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거꾸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력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걸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갖는 힘이 아니고 그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회는 이기면 다 갖기와 같은 무한 경쟁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이렇게 세목골로 되어 있으면 우린 모두 일에 미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일을 보다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쟁지상주의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성취들에 대해서 흥분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되고 그 성취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뇌 권력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힘이죠. 여러분들은 인기를 갖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은 내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권력지향적인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목골 삶의 유형은 어느 사회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무한 경쟁을 요구하게 되고, 이기면 다각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꼭대기에 올라갔다가는 곧바로 내려와야 돼.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카르텔, 검은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높이 올라간 사람들끼리 서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의 세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금수저 이런 하나의 사회적인 카르텔, 검은 거래를 이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일 중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미덕이라는 것은 소비라는 겁니다. 일 중독자는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삶의 방식, 이 사이에는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의 욕구, 진정성 문제를 쓰겠다는 분이 있었죠. 내 안에 진실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숨기거나 파괴해야만 됩니다. 그럼 스스로 삶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을 과시적 소비란 형태로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다리 질서의 어떤 층층 다리는 결국 소비의 수준하고도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권력의 수준과 이런 소비의 수준이 결국 우리들 사이에서는 일의 수준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취업을 잘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취업, 일자리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는 이런 일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때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리면 나중에 뭐 40대에 사람다움,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 버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회 질서와 충돌하게 되는, 충돌한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느냐? 이 삶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뭐 정말 오랜 이제 공부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꽃밭과 같은 삶의 모델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 섹터라는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섹터라는 것은 요 가운데 저 중심이 가운데가 있고 동그라미 가운데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피자 모양으로 잘랐을 때 그 피자꼴 하나하나로 잘린 것, 조각이네요. 피자꼴 조각. 이것이 바로 섹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조각이 사회의 중심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같이 중요한 것이죠. 중심에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 지을 때는 모두가 함께
공론장 안에서 합의의 절차,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목골보다는 훨씬 평등성이 존중되고 개성이 존중되면서도 사회 전체를 하나의 우리의식, 정체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위아래 세목골에서는 수직적 관계가 중시했다고 한다면 꽃밭에서는 이건 꽃밭이라는 게 동그라미는 아니죠, 그죠? 동그라미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백합에게 장미꽃대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백합에게는 백합 다음이 중요한 거죠. 민들레에게는 민들레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다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수평적 관계, 이것을 꽃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원하는 바, 그것을 나의 본질을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남과 경쟁해서 위아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보다는 질이 우선인,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결국 이 전체의 한데 아우러짐,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권력 중심의 삶이 아니고 조화 중심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고유성을 강조하고 일자리의 지위, 높낮이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보람을 강조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일 중심 사회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므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거. 요걸 이제 조금 오늘날 표현식으로 말한다면은 마을살이를 되살리는 것이다.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도달하는 지점은 서로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개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순서를 쭉 거쳐와서 결국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죽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대별 평균 수명을 이 자료가 정확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오늘날 이렇게 지금 남자도 한 82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있어요. 80 이상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100세 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20살 정도. 그런데 이 평균 수명에는 약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출생할 때 사망률 있죠, 그죠? 유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아 때 죽지 않았어도 한 40대 중반쯤에 많이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 자체가 실제로도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950년대에도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는 급격히 안정화되면서 평균 수명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균 수명의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고령화, 노령화 이런 게 문제가 될 지경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둘 다 한국인입니다. 근데 언뜻 얼굴을 봐도 10대 같아요. 앞에 있는 북한군이. 그리고 뒤에 있는 헌병이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 이렇습니다. 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 저런 죽음을 무릅써도 될 정도로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걸까?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저한테 고민이 됐고,
저희 동네 가까운 곳 수로에서 찍힌 유엔군 시신들인데요. 뭔가 고귀한 이념,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이념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는데 저렇게 쓰레기처럼 방치가 됐습니다. 저걸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곤란해졌습니다. 그 또 하나는 평양인데요. 서울과 평양이 모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민군 편을 들고 국군이 들어오면은 국군은 편을 들어야 하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야 하는 저가 이제 문턱 너머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죽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턱 너머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의 일인 것이죠. 우린 안정화가 됐고 새로운 종류의 죽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을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점점 더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끊는 것만이 자살은 아닌 겁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들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삶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수능 실패자 등등 이런 시험의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 작은 문턱이잖아요. 시험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작은 문턱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시험이라는 데 모든 걸 걸어버린 이런 잘못된 삶의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을 목숨 끊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의미의 죽음 정도로, 또는 무의미의 죽음, 의미의 죽음, 무의미의 죽음, 사실 같은 말인 것처럼 들려요.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무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되겠죠. 갑자기 의미의 죽음이나 무의미의 죽음이란 이 두 낱말이 완전히 반대되는 낱말이어야 되는데 뜻이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크게 잊히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나감이라는 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나가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에 좀 강한 강조를 하고 있죠. 공무도화가. 요거를 이제 제가 번역을 좀 새로 해봤는데요. 공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지위가 있는 한 남자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게 침략을 받았고 이제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획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장군이었고 아무런 이 삶에 대해서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이제 이상은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노래를 불렀던 당시 여인이 쳤던 공무라는 이 악기를 연주하진 않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연주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국 이 승에서의 어떤 그 못다한 인연을 저 승에 가서 이루자는 뜻입니다. 제가 죽음, 자살의 방식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연인의 경우 대개 그런 뜻입니다.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 하지만 서로 사랑에 대한 맹서를 했어요. 그 맹서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은 얻은 거죠. 하지만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세계에 가서 이루고 싶은 겁니다. 빨리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빨리 따라와 하고 이제 신발 놓고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것이,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을 향해서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 자살의 경우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다. 그 의미를 위한 죽음이라고 거꾸로 말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태일의 분신이라든지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몽원의 자살 투신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신과 투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적인 죽음으로 환원되겠죠. 이 사회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사회에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는 죽음입니다. 이건 죽는 게 아닌 거네요.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에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사진입니다. 독일 사진 작가가 찍은 것인데 아주 독특한 사진이에요. Life Before Death입니다. 죽음 전의 삶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았을 때 모습과 죽음 바로 직전, 죽은 뒤의 모습을 찍어서 나란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영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게 됐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모습과 죽어있을 때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더 평안해 보이시던가? 이 사진 작가가 찾아낸 게 바로 그거였어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것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 아닐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작가입니다. 이제 죽음의 기준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죠? 기다려보면 나오려나요? 죽음의 기준은 뭘까요? 숨이 멎으면 죽는 걸까요? 아니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걸까요? 자, 우리 심장이 심차게 뛰고 있네요. 무엇을 죽음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답은 우리의 오랜 질문이며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기는 것은 맥박 중지설. 옛날에는 호흡 중지만 갖고서 죽음을 판단했다가 18세기에 청진기가 나오면서부터 심장 중지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았죠. 18세기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심장. 21세기에도 여전히 심장 정지는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할까요? 자, 오늘날에는 죽음의 기준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기준이 뭐죠? 뇌사입니다. 그 완벽한 죽음에 대한 기준은 뭐죠? 세포사이네요. 세포가 썩어야 되는 건데 세포가 썩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장례 언제 치르죠? 우리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기가 보통 3일. 그런데 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만에 뚝딱 치러버려요. 불교 같은 경우나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3일장 정도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마다 장례를 치르는 이제 시간이 좀 다른데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5일장도 치르고 7일장도 치르고 이렇게 뭔가 3일, 5일, 7일이라는 장례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이따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심장, 심폐사라는 심장과 폐가 멎는 거 이것을 일반적인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실에 누운 환자는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 내부를 교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을 여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슴을 절개하고 손상된 판막을 제거한 다음 인공 판막을 이식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술을 위해 잠깐 심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장 정지해주는 그 약물을 주입해주는 그런 심장을 정지시키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모두 차단해 자, 이건 금방 이해가 되셨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다시 전신으로 운반하는 심장의 역할을 체외순환기라는 장비가 대신하고 있는 자, 것입니다. 지금 심장은 멈추고 심장의 바깥에 있는 심장 수술은 심장을 정지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몸의 피를 순환시킬 수 있는 것이죠. 기능을 대신하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심장이 멈춰진 자, 상황을 그러면 경험하면 죽음을 판단.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새로운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When I die, next time, when I die, 흔히 말한 임사 체험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1000명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연구 단체도 있습니다. just in case. 자기는 이제 크리미네이트 좀 화장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장하기 전에 한 3일 정도는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정의가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되돌아오지 않는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심장이 멎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되살리죠. 그러니까 되돌아오지 않는 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분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이분이 좀 의사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높아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토니.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네, 바깥에 있는 공중전화 이제 부스에서 전화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번개를 맞은 거죠.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자기 몸은 죽었는데 자기의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I 것인지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또 다른 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보고 있는 I 상황이었습니다. could hear them. But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는 알아들었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말을 못 토니의 알아들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선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이 다시 뛰고 살아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빛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강을 건너게 되고
강을 건너기 전에 누군가 불러서 되돌아오게 되고 이런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공통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If your heart stops, 근데 이 토니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activity,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you are quote unquote dead.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머릿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의 We have 뭐 나중에 보면 번개 소나타인가 뭔가 하는 이제 그런 음악이 들려와서 yet 그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됐고 연주를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연주자의 길도 함께 가고 있다는 near-death 거네요. experiences and what death is.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유체 이탈이라고 말하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유체 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병실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중환자실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바로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10% 정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두는 것과 환자들의 증언을 밝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know this,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doctors and nurses working on them. So they'll say, I was at the ceiling, and from the ceiling I could look down and I could see everything. I felt very peaceful.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happened or not, we have placed pictures in the hospitals that we work that are placed above near the ceiling. And there's a picture that faces towards the ceiling, which you cannot see if you're sitting down here or looking above. 자,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판명을 받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냥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알아볼 가능성이 전혀 없죠. 실려서 들어왔고 의사는 살려준 뒤에 떠났기 때문에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언제 봤나요? 아니요, 저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 하시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던데요. 그때 뭐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분명히 그랬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이 환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환자실 위에다가 신문 하나를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는 아래에선 쳐다볼 수 없는 신문 올려놓고 살아난 사람에게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 신문 봤어? 그러자 살아난 사람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를 살리고 있는 동안 분명히 중환자실을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 신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멎어도 우리 의식은 살아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뭐 영어로는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지금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양자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이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그렇게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냥 실험적으로만 증명이 된 상태. 하지만 언젠가 이제 양자 이론을 통해서도 증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체 이탈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후 이제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유체 이탈에 대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 수많은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장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숨겨놓은 그림들. 세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깨어난 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실험이 진행이 됐고 여러 차례 We 진행이 should start 됐고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death in terms 그 of 환자들은 mind and consciousness of a person. In other words, that thing that makes 신문의 내용을 말해 Because the 주었습니다. evidence suggests that it may be continuing for a period of time. How long? I 자, don't 결론 know. 사망 후에도 But I think 의식이 that this 일정 기간 지속이 되는데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심장술사들이 있어서 심장술사들을 믿는다면 우리 분명히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의식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네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49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9일 동안은 장례를 치르면 안 되겠네요. 혹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 어떻게 지키고 있으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안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죽음에 대한 부분과 장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은 사회적인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더라도 결론이 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합의입니다. 무엇을 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사회 합의로 볼 것이냐, 이제 이 의학자들의 이 천박함에 대해서는 좀 통탄을 금치 못하게 되고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겠죠. 단순히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합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죽음의 낱말들을 찾아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승하라는 말도 승하. 네? 이제 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타고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는 죽어도 혼자 안 가. 마부도 있어야 되고 마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느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네요. 별세 세상을 여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제 등지고 세상을 이제 버리고 떠나가는 것. 그다음에 자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인, 돌아가신 분이 됐다 이런 뜻을 뜻하게 되고요. 상천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뭐 등등 쭉 귀천 하늘과 많이 연결되어 있네요. 죽는다는 것은 서양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 묻힌다는 개념으로 많이 썼는데 몸은 분명히 흙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늘을 얘기를 많이 하고 떠난다고 말을 하죠? 흙에 묻히는 건 떠나는 게 아닌데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죽음 뒤에 죽음에 대해서는 땅에 묻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장할 때 장짠 진시황 아시죠? 그죠? 진시황의 무덤은 봉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1.5km 지하에 묻혀 있죠. 그리고는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걸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예전에는 다 도굴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아닌 것처럼 다 꾸며놓은 거죠. 하지만 28군데의 도굴 흔적이 이미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장이라는 건 뭐냐면 감춘다, 숨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례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걸 왜 숨기고 왜 감춰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묘라는 거, 묘라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무덤, 묻는 것이죠. 죽음을 묻는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돌아가시다 또는 떠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아주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한두 낱말만 설명을 드리면 사라는 것은 넓적다리 뼈가 이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들판에 그냥 버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다 썩고 넓적다리 뼈만 허옇게 드러나는 모습, 이게 사네요.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사망할 때 이 사라는 것은 끔찍한 낱말입니다.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버려져서 동물이 먹고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 아, 해골이네. 이런 부분들은 사라는 말을 우리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주로 썼던 것인데요. 자신이 하늘이 명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마쳤다, 이런 뜻으로 종이라는 걸 썼습니다. 저도 이것을 죽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사와 종을 구분해 쓰기도 했는데요. 사라는 것은 소인배, 종이라는 것은 이제 군자,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쓰기도 했네요. 그죠? 부웅. 부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산신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후는 웅, 뭐 사품이상의 대부는 졸, 선비는 불록, 서인은 사 등등 해가지고 죽음에도 서열을 정해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나 시나 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죽음을 아주 단계 구분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이야기는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의 에르 이야기, 에르란 청년이 전쟁터에서 잘못 죽었어요. 우리도 가끔 있죠.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잘못 데려갔을 경우 이왕 왔으니 너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살펴본 뒤에 다시 가서 제발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삶을 살지 말도록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모두 살펴본 뒤에 다시 에르를 10일 만에 살려줍니다. 그 에르 이야기입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더라. 그럼 단테의 신곡이네, 그죠? 단테의 신곡 이야기가 발원되는 그 지점이 에르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에 더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길가메시 이야기. 엔키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가메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영원히 살 수 없는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대서사시, 길가메시, 에르 이야기.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사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해태, 그죠? 뿔 하나 달린 동물, 짐승,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외길 낭떠러지에서 해태를 만날 수밖에 없어서 그 해태가 딱 보고 선한 사람은 통과시켜주고 악한 사람은 뿔로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전부 다 이런 심판의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과학이 이상한 발견을 2015년에 하나 했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너무 낯선 거죠. RNA 관련된 부분인데요. DNA만 연구하다가 이제 RNA까지 연구 확장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길어질 수도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했던 죽음들은 대개 몸은 여기 남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저 세계로 넘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일관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죽음과는 크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삶의 방식, 신체와 기계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뇌의 기억들을 실제로 어딘가 기억 장치에 저장해 둘 수 있다는 이런 실험적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된 새로운 시대, 신기원이 열린 것이죠. 죽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물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낱말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뜻은 밥을 좋아하시나요? 죽을 좋아하시나요? 밥죽. 밥을 좋아하세요? 밥은 무슨 뜻이고 죽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밥이라면 우리 날마다 먹는 게 밥인데 밥은 무슨 뜻일까요? 가끔 아플 때 먹는 건 이제 죽이죠. 그럼 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을 쓰게 되는데, 죽을 쓰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를 이제 일그러뜨려 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죽다라는 것은 갖추고 있던 형태가 허물어져서 죽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다라는 것은 형태를 잃어버리다. 그래서 낱낱의 것으로 흩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것을 뜻한다. 근데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의 쓰러짐 또는 정신의 쓰러짐 또는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기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초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살음이라는 죽음을 이야기해서 삶으로부터 이해해오는 과정.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살음이 끝나버리는 경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꺼지는 것이냐. 살음의 반대인 꺼짐으로 죽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이제 전통적인 의미 떠남으로, 돌아가심으로, 본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날의 죽음은 바로 잊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도, 또 사진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일은 적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나에게서 그 의미가 잊히는 것, 또 나를 기려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추모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겠는가. 돌아가신 부모를 잊어버린 것, 잊힌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다. 그 죽음의 담론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이러네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삶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듯 죽음 또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닥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운명처럼 나에게 닥치는 게 아니고 죽음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고종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주어진 삶을 다 이루는 그 순간, 그것을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통속적으로는 쓰러지고 꺼져버리는 것이지만은 본래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몸을 안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소식을 하면 분명히 40년 정도는 더 오래 살 겁니다. 근데 오래 산다는 것이 삶의 차원에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무덤을 만드는 길은 아닌가요? 오래 산다 또는 잘 산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모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죠. 우리